자, 여러분. 경제 유튜버, 재테크 알려주는 사람, 슈카월드입니다. 오늘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망한다는 것, 개인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그런데 혹시 제국이 망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잘 나가던 제국들을 무너뜨린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외부의 침략이나 반란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경제 붕괴, 더 정확히는 화폐 붕괴입니다. 놀랍게도 그 순서는 매번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역사가 최고의 재테크 교과서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지도요. 부의 지혜는 역사를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법이죠. 그러니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이건 그냥 버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얻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니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0년, 4개의 제국, 그리고 단 하나의 멸망 공식, 로마, 스페인, 영국, 그리고 다음은 미국일까요? 우선 로마 제국부터 시작하죠. 전성기 시절 로마는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지배했습니다. 세계 대륙, 6천만 명의 인구, 로마 군단은 무적이었고 인프라는 경이로웠죠. 그리고 그들의 화폐, 데나리우스 은화는 영국부터 이집트까지 어디서든 통용되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원전 211년에 처음 만들어진 데나리우스는 약 5g의 순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거의 100% 순은. 수세기 동안 이 동전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로마가 그 순도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데나리우스를 받는다는 건 진짜 구매력을 손에 쥔다는 의미였죠. 이 신뢰 덕분에 로마는 제국을 확장하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도로, 수도교,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영토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군인, 더 많은 요새, 더 많은 행정 인력이 필요했죠. 결국 로마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때 지배자들이 찾아낸 꼼수. 바로 화폐의 질 저하입니다. 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했던 네로 황제. 이 양반이 처음으로 은 함량을 대폭 줄인 장본인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과 군사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100%에서 90%로 낮췄어요. 겨우 10%.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20%의 은을 아껴서 더 많은 동전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상 통화량을 늘려버린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파국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서기 211년 카라칼라 황제 때는 은 함량이 50%까지 떨어졌고 265년 갈리에누스 황제 때는 고작 5%만 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값싼 금속에 은박지를 얇게 씌운 수준이었죠. 짝퉁 동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든 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265년의 로마 군인은 몇 세대 전 조상들이 받았던 월급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가치의 동전을 받은 겁니다. 당연히 물가는 폭등했죠. 서기 200년에 1데나리우스였던 물건이 300년에는 50데나리우스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이 쓰레기 동전을 받기 싫어서 물물 교환을 요구했고 군인들은 금이나 실물 상품으로 월급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죠. 세금은 거치지 않았고 로마 경제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이 붕괴는 외부의 적이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었어요.
로마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화폐를 파괴한 겁니다. 데나리우스가 무너지자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은 야만족이 강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군대 월급을 줄 돈도 인프라를 유지할 돈도 정부를 운영할 돈도 없어서 자멸한 겁니다. 자, 패턴이 보이시나요? 군사적 팽창, 과도한 지출, 화폐 가치 절하, 인플레이션, 경제 기능 마비, 그리고 붕괴. 이제 시간을 1200년 건너뛰어 1500년대 스페인으로 가봅시다. 스페인의 황금기는 아메리카 대륙 덕분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열었고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피사로가 잉카를 정복했죠. 1545년 스페인 탐험가들은 지금의 볼리비아에서 역사상 가장 큰 은광인 포토시 은광을 발견합니다. 거의 100년 동안 전 세계은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은이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스페인 달러는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이 되었죠. 그런데 로마처럼 스페인도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돈이 많아지면 그 누구도 부자가 아니다. 유럽의 은이 홍수처럼 쏟아지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1500년에 빵 한 덩이를 사던 동전으로 1600년에는 빵 10분의 한 조각도 사기 힘들어졌죠. 더 큰 문제는 스페인이 제조업 같은 내실은 다지지 않고 수입한 은으로 사치품을 사고 궁전을 짓고 끝없는 전쟁을 벌이는데 돈을 다 썼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갓생은 안 살고 욜로만 외친 거죠. 은은 아메리카에서 들어와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로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1500년대 후반 스페인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빚을 물려받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오스만 제국, 네덜란드, 영국과 전쟁을 벌이며 빚을 더 냈습니다. 그 결과는 1557년, 1560년, 1575년, 1596년, 40년 동안 무려 4번이나 국가부도, 즉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신뢰는 증발했고 이자율은 치솟았죠. 결국 스페인도 로마처럼 은 함량을 줄인 동전을 만들고 심지어 구리 동전을 은화와 같은 가치라고 우기는 지경에 이릅니다. 1600년대에 들어서자 스페인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군자금은 바닥났고 식민지들은 독립했으며 한때 강대했던 제국은 쓰러져 갔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와 스페인을 능가하는 부와 영토를 가졌던 제국이죠. 1922년 정점일 때 영국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4억 5,800만 명을 다스렸습니다.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은 금에 연동된 근본이제 아래 200년 넘게 세계 기축통화였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파운드화로 결제될 만큼 신뢰가 막강했죠. 파운드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영국은 번영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914년 영국의 국가부채는 6억 5천만 달러였는데 1919년에는 70억 달러 이상으로 1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영국은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정부의 약속만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화가 명목화폐가 된 순간이었죠. 1925년 윈스턴 처칠 주도로 근본이제에 복구하려 했지만 이는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재앙적인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1931년 영국은 영원히 근본이제를 버렸고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945년 국가부채는 GDP의 270%에 달했고 미국에 막대한 빚을 졌죠. 결정타는 1944년 브레튼 우주협정이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는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공식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은 파운드화 가치를 여러 차례 평가절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의 저축과 신뢰만 파괴될 뿐이었습니다. 식민지들은 정복당해서가 아니라 영국이 더 이상 그들을 관리할 돈이 없어서 독립해 나갔습니다.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25%에 달해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되었죠. 대영 제국은 외세의 공격이 아니라 빚과 화폐 실패로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현재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주체제 이후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였습니다. 처음에는 1온스당 35달러로 금에 고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로마와 영국처럼 미국도 분수에 맞지 않는 씀씀이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전 세계에 깔린 미군 기지. 1960년대가 되자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달러를 가져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고가 바닥나자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합니다. 달러는 오직 신뢰와 정부의 약속에만 기반한 완전한 명목화폐가 되었습니다. 이후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달러 수요를 잠시 떠받쳐줬지만 미국의 부채와 지출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국가부채는 1980년 9천억 달러에서 2000년 5조 6천억 달러, 2020년 27조 달러를 거쳐 2025년에는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45년 만에 40배가 증가한 겁니다. 여기에 연준은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지난 100년간 찍어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단기간에 풀었죠. 이건 그냥 무한 돈복사 버그를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입니다. 2022년 공식 물가 상승률이 9%라고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식료품, 집값, 유료비는 그 이상이죠. 월급은 제자리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미쳤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패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0% 이상에서 현재 58%까지 떨어졌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대체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국 통화로 거래하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70개국에 걸친 약 800개의 군사기지, 연간 8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 수조 달러가 들어간 전쟁들. 미국의 군사적 과잉 팽창은 로마와 스페인의 실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명백합니다. 경제적으로 붕괴한 모든 제국은 7단계를 따랐습니다. 1단계, 지배력 확보. 2단계, 과잉 팽창. 3단계, 적자 지출. 4단계, 화폐 가치 절하. 5단계, 인플레이션. 6단계, 신뢰 상실. 그리고 7단계, 붕괴. 로마, 스페인, 영국, 그리고 지금의 미국. 시대도, 대륙도, 화폐도 다르지만 경제 수학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5단계 인플레이션 가속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6단계인 신뢰 상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3가지 가능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첫째, 전후 영국처럼 통제된 쇠퇴.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지만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둘째, 로마와 같은 혼란스러운 붕괴.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고 정부는 마비되며 사회는 무너집니다. 셋째, 새로운 통화 시스템으로의 리셋. 금이나 중국 위안화, 디지털 화폐 같은 새로운 글로벌 메커니즘이 빠르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피할 수 없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의 지출 수준으로는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지는 디폴트, 인플레이션 가속화, 혹은 시스템 재편뿐이며 어느 쪽이든 고통스럽습니다. 로마, 스페인, 영국과 달리 달러의 붕괴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모든 중앙은행, 모든 무역, 모든 시장에 충격을 주겠죠. 이 패턴은 추측이 아니라 역사적 선례에 기반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경제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번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무한정 빚을 질 수도 없습니다. 뒷감당 없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4개의 제국, 4번의 붕괴, 4번의 동일한 시나리오. 유일한 변수는 그 시기와 심각성뿐입니다. 로마는 데나리우스를 망가뜨렸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스페인은 세상을 은으로 넘치게 했고 그들의 부는 증발했습니다. 영국은 2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기 위해 빚을 냈고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끝없는 적자를 내면서 자신들은 다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무자비합니다. 6단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제국이 당장 내일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학은 절대적이고 선례는 명확하며 역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바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패턴이 완성될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쓰고 화폐를 망가뜨리고 경제 법칙을 무시하면 붕괴가 뒤따릅니다. 이 사이클은 반복되고 있고 신호는 명확하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